위험은 방법을 찾아낸다. 그림자 금융과 분산된 금융 시스템. 2006년 7월, 행크가 골드만삭스를 떠나 워싱턴 DC로 갔을 때 골드만삭스는 가상금고에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자산은 담보로도 사용될 수 없고 거래에서 위험 요인이 되어서도 안 됐다.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많은 양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경기 호황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 둘째는 공황이 발생하면 무분별하게 투자한 CEO가 책임지고 그만두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최고의 투자 전략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처럼 위기에 앞서 미리 준비하는 것은 21세기 초 월가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었다. 금융기관들은 단기 신용시장, 특히 3자간 초단기 환매 조건부 채권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에 과도하게 의존해 위험과 레버리지 투자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렇게 조달된 자금들을 모기지와 관련된 자산들이나 다른 형태의 민간대출 자산들에 투자했다. 일부 경영진은 위험관리 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했지만 호황기에 그런 염려는 사치였다. 2007년 시티그룹의 최고 경영자 척 프린스는 음악이 연주되는 한 일어나서 춤을 추어야 한다. 즉, 경기 호황이 지속되는 동안 그런 상황을 즐기라고 말하였다. 모든 경기 버블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패치닷컴 같은 도산하는 인터넷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돈을 잃었지만 파급 효과는 별로 없었고 단지 가벼운 불황으로 끝났다. 진짜 문제는 대규모 환매 사태에 쉽게 노출되는 자금으로 만들어지는 버블이다. 레버리지 투자는 매력적이다. 레버리지 투자는 이익을 최고로 극대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레버리지 없이 자산을 사기 위해 100달러를 쓰고 그 자산을 다시 120달러에 팔면 20%의 이익이 남는다. 만약 100달러 중 자기 돈 5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95달러는 빌려서 같은 자산을 사들인 다음 120달러에 팔면 400%의 이익이 난다. 레버리지의 기적이다. 단점은 레버리지가 손실에 대해서도 동일한 승수 효과를 발생시켜 전액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와 동일한 레버리지로 동일한 100달러의 자산을 구입했는데 그 가치가 95달러 이하로 떨어진다면 투자금을 전부 날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갑자기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추가 담보물을 강요할 경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위기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려움이 더욱 커진다. 부도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즉각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만약 비슷한 자산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상황에 처해 투매에 나선다면 해당 자산의 가격은 더 떨어진다. 이는 다시 더 많은 투매와 마진콜, 채무 불이행 등을 유발시키고 결국 파산으로 이어진다. 당신이 금융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채권자들이 당신 회사의 기업어음에 관심을 끊거나 초단기 환매 조건부 채권 대출을 갱신하지 않거나 대규모 환매 사태 상황에서와 비슷하게 담보를 더 내놓도록 강요할 수도 있다. 주택 버블이 터진 후 이런 식으로 공황이 확산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많은 대형 금융기관들의 레버리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어떤 경우에는 부채가 자기 자본의 30배가 넘는 등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 작았다. 특히 예금 보호가 되지 않는 예금 같은 단기 부채의 레버리지가 크게 증가했다. 이런 단기 부채는 불안한 채권자들이 위험을 조금이라도 인지한 순간 환매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초단기 시장에서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부채 비율이 높은 대다수 금융기관들은 너무 크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금융기관들은 현대 금융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만약 그 연결고리가 풀려버리면 금융 시스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금융 시스템을 쉽게 위험에 빠질 단초를 제공했다. 상황을 더욱 폭발적으로 만들고 예측 또는 방어를 훨씬 어렵게 만든 것은 엄밀히 말해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들이었다. 이들은 은행들처럼 자금을 단기적으로 조달해 장기적으로 대출해줬지만 이런 금융기관들은 상업은행 시스템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이러한 금융기관은 감독기관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았고 은행에 제공되는 위기 안전망의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금융기관들의 위험한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느슨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금융기관들은 예금보험기금을 받지 못했으며 시중은행들이 필요할 때 연준리의 제할인 창구에 접근할 권한도 없었다. 금융위기 전 미국 금융의 레버리지 중 절반 이상이 그림자 금융 또는 비은행권 금융기관에서 창출됐다. 이를테면 베어스턴스와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투자은행,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같은 대규모 모기지 대출회사, AIG 같은 보험회사, MMF, GE캐피털과 GMAC와 같은 법인 금융부문, 그리고 기존 상업은행의 비은행권 계열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비은행권 금융기관들은 모두 만기전환이라는 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은 대규모 환매 수태를 예방할 수 있는 예금보호 안전장치도 없었고 효과적인 레버리지 규제도 받지 않았으며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다. 이렇게 비은행권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가 부족한 것은 매우 위험한 사안이었지만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는 감독기관별로 너무 분산되어 있고 서로 경쟁관계인 기관이 중복되어 있는 관료주의가 존재했다. 상업은행들은 공식적으로 가장 많은 관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이었다. 은행들을 관리감독하는 기능은 연준, 미국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 미국 저축은행 감독기관, 해외은행의 미국 지점을 감독하는 외국 규제기관들,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모니터링 권한을 가진 여러 주의 금융위원회로 나누어 있었다. 이를 악용해 일부 은행은 의도적으로 법적 지위를 변경해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감독기관을 선택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컨트리와이드다. 컨트리와이드는 당시의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이 느슨하기로 유명한 저축은행 감독기관의 관리를 받기 위해 법률적 지위를 저축은행 형태로 변경했다. 일부 은행은 권한 범위가 불명확한 여러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은 상대적으로 허술했다. 일례로 정부가 보증하는 기업으로 알려진 거대 주택담보대출 회사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 관리 감독할 만한 능력이 없는 워싱턴 감독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은행들을 관리 감독했지만 그들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나 대규모 환매 위험이 있는 단기 자금에 너무 의존하는 행태를 제한하지 않았다. SEC는 주로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다양한 파생상품 시장들을 관리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발행 금융기관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연방거래위원회, 연준, 그리고 수많은 다른 연방 및 주 기관들이 다양한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책임이 이들 감독 당국의 최우선 순위는 아니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는 책임을 가진 감독기관이 없었다는 것이다. 개별 기관의 안전과 건전성이 아니라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보호하거나 감시하는 책임이 있는 규제기관이 단 하나도 없었다. 또한 비은행 및 은행 등 전체 금융 시스템을 포괄하는 폭넓은 시야를 갖춘 감독기관 역시 없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파생상품, 초단기 자금시장, 그리고 다른 잠재적 위협들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곳이 그 어느 곳도 없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파산한 상업은행들을 신속하고 질서 있게 정리할 긴급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위기 상황에서 비은행권 금융기관들의 혼란스러운 붕괴를 막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우리 세 사람은 이 사실이 불편했다.
그래서 우리 셋은 새로운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관 내에 새로운 위기관리위원회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금융위기 시스템에 대처하려고 노력을 집중했다. 우리는 금융위기가 과거의 흔적일 뿐이라는 관념에 반박하며 발생 가능성은 적으나 한번 발생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의 테일 리스크에 대비해 보다 강력한 위기관리 능력 및 겸허함을 갖춰야 하며 금융시장에 만연해 있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창조적이거나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는 못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어떻게 했을 때 그런 위험들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지 알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는 과거 여러 번 위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악의 위기를 예상하는 데 실패했다. 후일 연준 의장인 벤은 그를 가장 놀라게 한 위기 경험은 2008년 금융위기라고 답했다. 우리 모두는 엉망이고 복잡한 금융 시스템과 관련 안전성과 건전성을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을 걱정했지만 금융공황이 임박했다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는 했지만 그 일이 발생하기 몇 달 전까지도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조차 하지 못했다.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초단기 자금 시장에 갑자기 대규모 환매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조달되는 자금은 대부분 담보가 있어서 부도가 나더라도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시장이 공황에 빠져들면서 투자자들은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있는 우량 담보대출조차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으로 치닫는데도 우리는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악화된 시장에서 투매하게 되는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예측에 실패한 원인을 살펴보면 일부는 상상력 부재 때문이었고 일부는 정부 내 조직의 실패 때문이었다.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감시하고 다루는 책임과 의무를 갖는 포괄적인 정부 조직이 없었다. 조각조각 끼워 맞춰놓은 규제 시스템은 권한이 너무나 분산되어 있어서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상당수의 일들이 감독당국의 관리 범위 밖에 있거나 다른 감독기관의 일들로 치부됐다. 2008년 금융위기는 특히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단지 한두 가지 명확한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레버리지의 폭발적 증가, 대규모 환매 사태에 쉽게 노출되는 초단기 자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림자 금융으로의 리스크 이전, 대마불사 기관들에 대한 우려, 그리고 도처에 널려있던 엉터리 모기지를 담보로 한 불투명한 파생 상품들 등이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대개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만 서로 얽혀서 상호작용하면 아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다. 물론 2008년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측하는 데 실패한 것이 우리뿐만은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대다수의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시에 찾아왔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서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어떤 일에 선견지명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위기 회피 전략으로 이런 예지력에 의존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 금융 시스템은 본디 취약하기 마련이지만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책 입안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취약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더 강해질 수도 있다. 때늦은 깨달음이긴 하지만 위기를 촉발하는 데 한몫한 시장의 과잉된 움직임을 정부가 통제하는 데 실패한 것만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정부가 주요 금융기관들의 충분한 자본금 설정을 요구하기는커녕 금융기관들이 너무 많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도록 방치한 것은 명확하다. 금융기관이 부채로 많은 자금을 조달할수록 자기자본 비율이 적어지는데 이는 외부 충격에 그만큼 많이 노출된다는 의미다. 자본금은 충격,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즉, 위기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손실을 견뎌내고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게 도와주며 지불 상환 능력을 유지하게 해준다.
돌이켜보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했다. 물론 이는 지나간 이야기일 뿐이다. 당시 은행들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자기자본금 요건을 쉽게 초과했고 규제당국은 필요 자기자본금을 추가적으로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뉴욕 연준은 그들이 관리 감독하는 은행들의 경기 침체 및 기타 충격의 잠재적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는 유례없는 장기간 호황을 누리던 때라 부정적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어떤 은행도 자기 자본 완충 장치가 크게 손상될 만한 시나리오를 예상하지 못했다. 이는 장기간 호황에 따른 부작용으로 금융기관들이 시장의 위험에 너무 안일한 태도를 갖도록 만든 원인이 되었다.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았던 최근의 경기 침체기에 발생한 정도의 손실을 감당하도록 설계된 은행의 자본 구조는 보수적으로 볼 때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보였다. 경제가 조금만 더 출렁여도 감당하지 못할 위험에 빠질 게 분명했다. 이에 감독당국은 손실의 완충판으로 자본을 보통주로 조달하도록 요구하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자산가치가 낮은 자본도 조달이 용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요구 자본 비율을 맞추도록 유연하게 대처했다. 또한 감독기관들은 은행들이 복잡한 파생금융 및 장부에 표시되지 않는 부의 금융상품에 얼마나 많은 레버리지를 숨기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숨겨진 레버리지들은 은행들의 자본 조달을 실제보다 충실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들이 고의적으로 속인 것은 아니다. 일부 은행은 스스로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은행은 그들의 고객만큼이나 부동산 시장을 과신하며 위험을 과소평가했다. 기존 은행들의 자본 요건은 너무 취약한 반면 은행에 적용되는 자본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비은행권 금융기관들에는 수조 달러의 레버리지가 제공될 만큼 유리한 환경이었다. 은행의 자본 비율 수준, 즉 은행의 유동성 수준 또는 단기 자금에 대한 은행의 의존도 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수록 감독기관의 관할권과 연준의 안전망 범위 밖에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지 못한 그림자 금융 시스템, 즉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레버리지가 커지는 결과가 초래됐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위험도 방법을 찾아내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스스로를 은행이라고 부르는 비은행권 금융기관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비은행권 금융기관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분산된 규제 시스템의 역설이자 본질적인 위험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였던 금융기관들은 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은행과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었지만 엄밀하게 보면 은행이 아니었다. 미국 금융기관의 자본금 규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규제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규제 대상이 너무 좁게 적용된다는 것이었다. 가장 무분별한 무기지 투자와 불안정한 자금 조달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가장 적은 완충 자본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금융기관들 대부분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상적으로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감독 시스템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감독기관이 있어야 했지만 호황기에는 이런 형태의 강력한 감독기관에 대한 정치적 필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방예금공사에서 2003년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는 연방규제당국과 은행 로비스트들이 체인톱과 전기 가위를 가지고 레드테이프를 자르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진은 관료들의 시장 간섭을 경멸하는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전반적인 분위기가 은행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 규제들을 더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을 불편해했다면 이런 규제들을 비은행권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거나 해당 규제들을 개선하는 것에는 완전히 적대적이었다. 당시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던 금융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을 워싱턴 정가에 대한 로비와 대통령 선거 진영에 대한 기부금으로 쓰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다. 의회는 1999년 글래스-스티걸법을 대체하는
금융규제 완화 법안인 그램 리치 브라일리법을 통과시켰는데 이후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까지 시장의 주요 화두는 기존에 완화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여부였다. 우리 셋은 전임자들이 그랬듯 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혁을 실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가장 확실한 예로 페니메이와 프리디맥에 대한 규제 개혁을 들 수 있다. 이 두 기업은 미국의 주거용 모기지 대출의 절반 정도를 보유하거나 보증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부터 우리는 이 두 기업의 자본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장은 이들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정부가 구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들 회사는 레버리지를 확대하면서도 당연히 불안해하지 않았다. 이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다. 벤은 2005년 부시 행정부에서 경제자문회의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양대 모기지 대출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그들의 위험자산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 국회에 강력한 조력자들이 있어서 벤이 추진한 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6년 행크가 워싱턴에 입성하면서 벤이 추진하다가 실패한 개혁을 다시 추진했다. 행크는 결국 민주당 의원인 바니 프랭코와 함께 양당의 협의를 도출해냈다. 이 협의안은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투기를 제한하면서 두 회사에 보다 강력한 규제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개혁 법안은 그 회사들이 붕괴 직전에 놓일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경기 호황기에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시도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호황기의 금융 시스템은 매우 건전해 보이기 때문이다. 행크는 또한 재무부의 금융규제 시스템 개편을 주도했다. 이 계획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개혁의 청사진 역할을 했으나 당시에는 개혁 법안이 대부분 무시됐다. 벤은 워싱턴 연준에 금융안전기구를 신설해 상업용 부동산 및 기타 위험에 노출된 은행을 제한하기 위해 보다 엄격히 감독하도록 했다. 그리고 팀은 미국의 다른 규제기관 및 해외의 규제기관과 함께 리스크 관리를 향상시키고 금융위기의 위험성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를 실행했다. 2005년에 뉴욕 연준은 다른 규제기관들과 함께 월가의 대형 파생상품 딜러들에게 그들의 노후된 백오피스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특히 파생상품 거래 시스템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했다. 당시 파생상품은 주문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팩스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데다 주문이 몇 달 동안 확인되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하는 등 전 근대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런 변화가 금융 시스템의 혼란과 공황의 잠재적 원인을 줄이기는 했지만 금융 시스템 내 전반적으로 자리 잡은 레버리지를 감소시키지는 못했다. 금융기관들은 위험한 파생상품 비중을 줄이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즉, 광범위한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의 권고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금융 시스템을 책임감 있게 바꾸고자 했던 우리의 노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말았다. 벤이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연준은 마침내 서류 없이 진행되는 대출과 그 밖에 터무니없는 모기지 대출 남용을 단속하기 위해 움직였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이 법제화되려고 하던 때 금융위기는 이미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한 연방규제 당국의 경우 무책임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한참 작았다. 이를테면 2005년 전체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서 연방정부의 감독하에 있는 은행과 저축은행들이 발행하는 규모는 20%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일단 의심스러운 대출이 실행되고 이 대출이 유동화되고 나면 규제 당국에서 이 대출을 철회하거나 증권 해지할 방법이 없었다. 쉽게 말해 규제 당국에는 이런 모기지에 대한 두려움이 금융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제어할 방법이 없었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열심히 개혁을 추진했어야 했지만
모기지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의 오랜 전통과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중요한 부분이라는데 오랫동안 양당의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주택담보대출 붐은 좀 더 많은 미국인이 이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호황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주택 소유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인 69%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대출을 일반화해서 저소득층 가정이나 주택 소유라는 꿈과 거리가 멀었던 소수자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칭송받았다. 부실한 인수계약을 통해 세입자들이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런 부실한 인수계약을 악용해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발생했으나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이런 계약들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수십 년 동안 금융 시스템과 함께 발전해온 규제제도는 금융 레버리지, 단기자금 조달, 그림자 금융, 심지어 금융 시스템 전체에 공황을 퍼뜨리는 불투명한 모기지를 기초로 만들어진 파생 상품들이 동시에 폭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규제제도는 그런 폭탄을 제거하지 못했고 호황기의 정치는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여전히 멀게만 보였던 금융시장의 위험을 줄이려는 입법적인 노력 또는 규제적인 시도들은 동력을 얻지 못했다. 비록 정책 위반자들이 위험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더라도 광적인 투자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하지만 합법적인 이런 행동을 바꾸라고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